높은 빌딩으로 가득한 하늘, 번뜩이는 외제차가 이어지는 도로. 누군가에겐 죽기 전에 한 번쯤 살고 싶은 곳이며 누군가에겐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되는 비정한 땅, 강남. 영화와 드라마, 미디어에서 그리는 그곳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유한 부모와 함께 매일매일을 스스로의 행복, 즐거움, 성취감을 위해 사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의 조회수는 어느덧 2억을 넘어서 3억 뷰 돌파. 강남스타일이 2위에 올랐다고 발표한 빌보드도 1위 등급. 요즘 중국에서는 이러한 강남스타일 결혼식이 인기입니다. 강남스타일은 한국 노래로는 처음으로 영국 공식 음악 차트에 지난달 첫 진입한 뒤 이번 주 37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로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화분을 던지고 성희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 유명 호텔의 2세 경영인. 최순실 씨가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은 이른바 최순실 빌딩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 빌딩입니다. 구룡마을 개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엔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하지만 뉴스에서 다루는 강남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강남은 빠지는 법이 없고. 서울 강남 부동산 투기 세력을 무기한 단속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인 경고를 보낸 지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히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9%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최대 8억 4천만 원의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 이에 반발해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젊음과 인파로 들끓는 강남역. 그곳의 한 화장실에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운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지난 17일 강남역 근처 3층 건물에서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무차비 흉기를 강남역 10번 출구 앞으로 형형색색 메모들이 빼곡하고 그 밑에는 국화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건물 화장실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한 피해 여성을. 대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3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숨쉬고 있지만 지금도 강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리도 앞다퉈서 강남을 바라보고 강남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남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신화가 된 이름 강남, 그 역사와 현 주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YTN 라디오 서울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오늘부터 3일 동안 강남 신화의 탄생과 영향, 미래상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제1부 강남 신화의 탄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봤을 때 9호선 라인, 고속터미널 신반포, 구반포, 2호선 라인은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저는 강의 남쪽이면 다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미지상으로는 압구정부터 대치까지 어우르는 공간을 강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호선으로만 따지자면 잠실부터 방배, 서초? 그 정도까지이지 않을까. 사당서부터 양재? 네, 지금은 근데 또 분당도 한 그 정도까지? 저는 강남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권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여러 의미로 강남역을 오고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이죠.
신분당선, 강남 2호선 그쪽에 10번 출구, 11번, 12번 거기 사람 완전 너무 많잖아요. 학원도 진짜 많고 젊은 막 20대 초반, 중반 사람들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였고요. 지금은 가로수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곳을 강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상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 서울의 모든 지역일까요? 강남구라는 지자체에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집값이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서울의 극히 일부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강남의 모습은 무엇이며 진짜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산지 지금 4년째 됐어요. 강남하면 부잣집 이미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싸고 약간 선입견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역삼동에 살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 역삼동이요 이러면 아 너 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쭉 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교육 환경이 좋고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교통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조금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빈부 격차 같은 것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고, 역삼동이랑 서초동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유동인구가 많으신 곳이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쭉 이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평온한 곳이기도 해요. 그죠? 객관적으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 자우선거하셔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한 대가를 지금 얻으셔서 부유하게 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로가 진짜 깨끗하긴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제설 작업도 가장 먼저 되는 곳이 강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강남에 있다가 다른 구에 가면은 약간 좀 삭막하고 사는 동네도 약간 좀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저는 강북 노원구에 사는데요. 사실 강북에 살다 보니까 강남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강남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또 길거리에 외제차가 즐비하고 또 뭔가 부유한 느낌? 부의 상징이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요. 저희 도봉구에 살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세다, 높다, 뭐 약간 그런 이미지? 강북 거주민으로서 강남을 보면 일단 강북에 왔기 때문에, 저도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갔거든요. 한번 강북에 오니까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같이 한 세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요 원래 보면은 이게 자꾸 그 부동산이라든가 아파트 값이 그냥 폭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별천지 세상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쪽에 이제 강북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는 이 강남이나 강북이나 별 차이도 없었었는데 한 30년 뭐 이렇게 35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현격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발전상이라든가 모든 그 소외감 같은 게 이런 것들을 간혹 이렇게 느끼는 그런 때가 많아요. 정말 뭐 로또가 된다고 해서 정말 막 수십억의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강남 쪽으로 이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교육만 생각했을 때에는 혹하기는 하죠. 정말 그런 데에서,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내가 진짜 이만큼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저 개인만 생각했을 때는 전 그렇게 막 복잡한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차라리 서울 외곽으로 나가지, 저는 거기서는 안 살 것 같아요. 애온이 꽃 피는 강남의 밤거리, 정리 한 송이 손에 들고서 노래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인에게 강남이란 수십억이 생긴다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 곳,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고려하게 되는 곳, 깨끗한 도로, 편리한 행정, 좋은 치안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살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높은 문턱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겐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는 강남. 그런 강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욕망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미소를 받는 강남 멋쟁이. 역사학자 전우용 씨입니다. 이쯤에서 강남의 역사가 궁금해집니다. 강남이라는 곳에는 언제부터 높은 울타리와 끝을 모르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부터 강남은 부자들의 땅이었을까?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 갑작스럽게 형성되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왔다는 재벌의 후손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강남으로 모든 것이 하나둘씩 몰려서 현재가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강남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강남의 속모습, 역사와 정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볕 양자예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양자죠. 북한산 남쪽, 한강 이북. 여기가 지금 이제 서울 강북 지역이죠. 이 전체를 한양이라고 불렀고요. 이 한수 이남에서 관악산 이북, 남한산 있죠. 그 이북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풍수 지리적으로 보자면 음지에 해당해요. 거꾸로 돼요. 길지가 아닌 거죠. 사람 살기 적절치 않은 땅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이제 산 사람의 집, 양택보다는 음택, 무덤 이런 걸 많이 써요. 지금도 이제 서울 강남 지역에는 선정릉이 있고 그리고 헌인릉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왕릉이 있고 왕릉을 지키는 원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봉은사 같은 사찰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이 강남 일대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왕실의 능침을 만들기 위한 예비지 그리고 그 원찰에 시주된 이제 땅들. 그래서 대지주가 왕실과 사찰들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중세 이후에 조선시대 이후로는 그렇게 좋은 길지로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길지로서 이제 인식되지도 않았고요. 도시화가 진전되거나 할 그런 성격은 아니었죠. 조선시대의 강남은 왕실의 능침을 만들기 위한 예비지, 대지주가 왕실과 사찰이었다라고 전우용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왕실과 사찰이 소유한 이 땅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을까요? 전우용 교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제 1936년에 1차 이른바 일제강점기인데요. 경성부역 확장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돼요. 갑작스럽게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에 걸쳐서 서울과 주변 지역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도시의 팽창에 불가피했던 상황이죠. 일단 그 당시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팽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일대가 다 서울로 편입이 됐었고요. 남쪽으로는 한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시 팽창이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었죠. 근데도 다리도 놓지 않고 어쨌든 팽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등포구가 이제 편입이 됐는데 그건 일제강점 초기부터 이쪽에 이제 조선 비역 주식회사라든가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든가 몇몇 좀 큰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산업시설을 경성부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이제 편입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남 지역에 서울에 편입된 최초의 사례가 지금의 영등포에서 시작을 해요. 해방 후에도 이제 전쟁 거쳐가면서 해방 당시 서울 인구가 한 일본인 포함해서 110만 명 정도. 6.25 전쟁 중에 이제 대부분 피난 가서 소개됐다가 이제 휴전 후에 다시 들어와서 110만 됐는데 휴전 직후부터 1957년, 8년부터 다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0만 넘어서는 게 76년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했죠. 서울은 다시 팽창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선택한 팽창의 방향이 바로 강의 남쪽, 한강 이남이었던 건가요? 네, 몇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로는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가장 심한 트라우마는 뭐냐면 한강다리 폭파된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졸지에 희생됐잖아요.
그리고 피난도 못 가고 그냥 길이 끊긴 채로 주저앉았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인민군 치하에 들어갔고 그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강제 노역에 끌려 나갔었는데 그랬다고 또 나중에 서울 수복된 다음에는 부역자로 이제 조사받고 심하면 이제 목숨까지 잃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북쪽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남쪽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불어나는 인구 탓에 어딘가로 서울이 팽창하긴 해야 하는데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강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강이 만만한 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 남쪽으로 서울을 팽창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한강이 보통 강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도심을 관통하는 가장 넓고 큰 강이에요. 이걸 수많은 교량으로 이제 이어야 해요. 그만큼 좀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이제 박정희 정권 내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북한에 다시 제2의 6.25 같은 것들이 터지면 그 당시 이미 이제 300만 이렇게 넘었으니까 100만일 때도 피난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아예 한 반 정도는 남쪽에서 가서 살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해서 이제 다른 여러 지역들 특히 뭐 저 백악 이쪽으로 북한산 밑에 지역 도봉구나 지금의 나중에 편입되잖아요. 강북 지역이나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한강 남쪽을 생각한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저 한강 북쪽 일대 지금의 이제 북한산에 이르는 그 지역들은 6.25 이후에 수많은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토지가 대부분 이제 사유화가 진전이 됐었어요. 근데 강남 쪽은 사유지도 많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시대에 왕실 토지 소유하고 사찰 토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왕실 소유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이왕직 소유로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문화재청 소유로 국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유지가 많아서 개발비가 덜 든다고 하는 이점도 있었죠. 그래서 교통편에서는 불리하지만 이런저런 이점을 따져서 또 전시 대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강남이 최적이다라고 판단해서 1960년대 중반부터 강남 개발에 착수하는 거죠. 하지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사리 이사를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 가정이 거주지를 옮기는 데에는 큰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던 동네,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근처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절대로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이 절대적인 계기,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야 했을 텐데요. 전우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엔 그 지역을 강남이라고 안 부르고요. 영동지구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영동시장 있고 영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왜 생겼는지 많이들 모르시는데 영등포 동쪽이라 영동이에요. 영동지구 개발 계획이 66년경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둔 다음에 때부터 수립이 돼서 개발이 진행되는데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70년대 후반까지도 한 10년간까지도 좀 골칫덩어리였어요. 다리라고는 이제 그 지역에서 서울로 대부분 이제 서울을 위한 이제 매드타운으로 설계를 했던 것인데 서울로 들어오려면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제3 한강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출퇴근하려면 사진도 몇 장 남아있고 아파트에 이제 분양받아 사는 사람들이 1시간씩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새벽까지 나와서. 버스가 1시간마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울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60년대 말만 해도 여기는 가면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땅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땅을 사놓는 건 모르겠지만 집 짓고 사는 건 굉장히 불편했어요. 개발을 해놓고도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좀 강남으로 분산시킬 것이냐가 이제 그다음에 정책 과제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실시한 묘책은 대체 뭐였나요? 첫째는 이제 그 무렵에 강남으로 이전을 안 하니까 이른바 삼획도시화 구상이라는 게 나와요. 삼획도시화가 뭐냐면 일단 중앙정부가 강북에 있으니까 정부가 강북에 있고 시청도 강북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돼서 일하는 업체들도 다 강북에 있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가까워야 되잖아요. 기업도 정부하고 이제 상의해야 될 일도 많고 협상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 기구부터 강남으로 먼저 보내야 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행정부는 강북에 그대로 두고 입법부는 강남에 이제 여의도 쪽으로 두고 사법부는 저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영동집으로 둔다. 지금 그 구상은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부는 정부종합청사는 세종로에 있고 국회는 여의도에 있고 검찰과 대법원은 서초동에 있잖아요. 처음은 그래서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강남으로 먼저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잘 안 가요. 왜? 좋은 학교들이 또 역시 강북에 다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7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명문고등학교의 강제 이주 계획이 세워져요. 사실상 뭐 이제 이주 권유지만 거의 강제 이주에 가까웠어요. 공립학교는 다 이전시키도록 했고요. 사립학교들도 적당한 더 좋은 부지를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주고 강남으로 이전하게 해서 70년대까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런 개념이 사라졌지만 고등학교에서 5대 공립, 5대 사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명문고등학교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대한민국의 이른바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고등학교 중에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용산고등학교는 용산에 있으니까 이전을 못했고, 이전을 했죠. 배재, 그 다음에 뭐 휘문, 중동, 이런 그 사립 명문들도 다 이전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를 이전을 시키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학부모들이 강남에 갈만하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교육의 신화는 사실 이제 처음에 정부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는. 교육평론가 이범 씨도 강남 개발의 신화는 정부 주도로 또 명문고등학교의 이전에 힘입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옛날에는 선호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초기엔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다 비포장도로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인데 서울 사대문 안쪽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들을 대거 강남으로 내려보냅니다. 공립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경기고, 서울고 이런 공립학교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냥 이제 강남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 사립인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도를 합니다. 휘문고 재단이 그 지금 휘문고 자리에 이제 당시엔 그린벨트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전하면은 이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던 원래 학교 자리는 팔아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도록 이제 유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고가 이전한 게 1976년이었죠. 76년에서 80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요 일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야 하나의 궁금증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라기보다는 명문고를 집중적으로 옮겨서 학부모들의 시선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 마음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강남의 발전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교육의 현장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를 만나 강남의 사교육이 가진 배경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것은 평준화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경기고가 처음 이제 강남으로 이전한 것이 76년인데요. 이때 바로 고교 평준화가 시작이 돼요. 비평준화라면 학교를 옮겨도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준화면 자기가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멀리 있어도 거기 지원해서 거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준화를 시켜버리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거기 있으면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그 정부의 의도하고 그 정부의 계획하고 평준화, 고교 평준화라는 정책은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갔네? 근데 내가 그 고등학교로 가고 싶네? 그럼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엔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울 사대문 안에 워낙 인구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강남으로 이걸 분산시키기로 하고
그 강남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 학교를 활용한 거죠. 이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요즘의 강남을 생각하면 강남의 탄생에 명문고의 이전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남 개발 초기부터 지금과 같은 강남 교육열 그리고 강남 사교육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80년대까지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는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전두환이 집권해서 당시 1980년 7월에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하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교육 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각종 과외 공부를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보위 발표가 있자 모두들 과외 없는 사회, 공부하는 대학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과열과외 주방에 따른 효과는 곧바로 학원가에 미쳤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8월 1일부터 사설학원에 다닐 수 없게 돼 이미 등록을 했던 학생들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학원가의 접수 창구는 순식간에 환불 창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제 사교육 금지입니다. 그때는 과외금지 조처라고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개인과외나 또는 학원 사교육 이런 것을 다 금지시키고 허용했던 것은 예체능 계열 학원하고 재수생 학원만 허용을 하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학원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율화되기 시작한 게 공식적으로 89년입니다. 89년에 대학생들의 개인과외를 허용하기 시작하고요. 물론 그전에도 몰래 하긴 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게 89년이고 91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재학생들이 방학 때 학원에 가는 걸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이게 풀려버리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80년대로 거치면서 이제 강남이 상당히 개발이 됐고 인구도 많아졌고 새로 아파트 많이 지으면서 새로 이제 성장하던 중산층들이 이제 강남에 많이 모이게 됐는데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좋은 고등학교들이었으니까 교육열이 높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았고 근데 여기다 이제 사교육의 빗장에 풀린 거죠. 사교육의 빗장에 풀리면서 대번에 90년대 후반쯤 되면 사교육업계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중심지는 서울역이나 노량진 쪽이 아니라 노량진 학원가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강남이다. 대치동이다. 90년대 후반쯤에는 사교육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90년대 후반 바로 그때 사교육 1번지 강남 대치동 신화가 시작된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2000년 정도에 대중적으로도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되죠. 제가 인상적인 게 2000년 무렵에 우리나라 이제 유수의 언론사들이 다투어 기획 기사를 냅니다. 그게 바로 사교육 중심지가 대치동이 됐다. 이런 종류의 기획 기사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2000년경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교육으로 이렇게 부각되게 만든 것은 강남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였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시키게 된 것은 90년대 초반에 사교육이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되면서 금지에서 해제되면서 강남에서 집중적으로 아주 경쟁력 있는 학원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의 사교육, 도대체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특별한지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사교육을 서울의 사교육 중심지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대치동 일대하고 중계동, 노원구 중계동 쪽하고 목동 일대가 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중계동, 목동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대치동은. 그러니까 대치동은 예를 들어 학생을 한 10개 레벨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목동은 한 5개 정도 레벨이 있습니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하는 모든 사교육이 대치동에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게 2000년대에 지금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학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시설이 있고 이제 학습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코치가 아이들을 이제 격려도 하고 계획표도 세우게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의외로 그 학원에 등록하면 학원을 한 절반쯤 줄이게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야 이제 자기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아주 놀라운 서비스죠. 자기주도 학습을
이 간판으로 내걸고 이것도 학원이라면 학원인데 이런 학원이 대치동에 처음 생깁니다. 2000년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이 있냐. 우리가 요즘 컨설팅 해주는 사교육 업체들 많이 보게 되죠. 이 학종 또는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학종이나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전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전부터 대치동에는 컨설팅 사교육 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뭐 이렇게 갖다 주면서 우리 애를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와 심층 인터뷰도 많이 하고 부모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한 달쯤 얘를 이제 집중 연구한 다음에 이제 자 너는 앞으로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 것 같다. 자, 두 번째 방안 이러한 길로 가는 게 두 번째로 좋은 방안 같다. 이렇게 기업 컨설팅 하듯이 개인의 그 진로를 컨설팅 해주는 이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생겨요. 대치동에. 그래서 이 대치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과학고 영재학교 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과학고 영재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을 다니는 거는 이거는 뭐 서울 수도권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뭐 천안 이런 데서 이제 KTX 타고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치동 현상은 이용하는 어떤 범위라든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양상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특화되고 정교해진 사교육 현장을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엄마들은 이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만나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돼 있죠. 돈이 없으니까 강남을 못 가는 거죠. 정말 클래스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대치동하고는 비교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좋은 강사들이 있는 곳으로 매번 실어 나를 수도 없고 그쪽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쪽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외부 지역에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융합되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강남의 사교육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수준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수준이 달라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우리 애들을 한 줄로 나중에 쭉 세우게 될 텐데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강사들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들을 뭐 신도시 사는 엄마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좀 교육열이 좋은 엄마는 뭐 대치동 돼지 엄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대치동 돼지 엄마를 흉내낸다고 해도 정말 대치동 돼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슬픈 현실. 여건이 되면 강남으로 가면 좋죠. 그런데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활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학부형과의 수준도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여건이 된다고 해도 덜컥 또 그곳에 가서 둥지를 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엄마들 사이에서는 가외 선생을 그 정보가 아주 핫하거든요. 그 선생이 가르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선생한테는 자리가 나지를 않을 뿐더러 그 부르는 게 값이에요. 확실한 선생님한테 해서 성적이 오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엄마들은 뭐 반지를 팔아서라도 가외를 하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엄마들이 그것도 경쟁력이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 정보가 많은 엄마들한테 뭐 서로 뭐 그것도 줄수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강남 사교육은 일단에 국제고나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은 주말에 오면 딱 이틀 정도잖아요. 그 이틀을 정말 그 강남에 있는 학원과 선생님들은 쫙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나 어떤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국제고나 외고 다니는 아이들은 주말만이라도 그 강남에 가서 쪽집게 가외를 해야지 따라갈 수 있죠.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는데 특목고를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또 이제 강남 애들하고 합쳐지게 되잖아요. 우리 애가 그 안에 이제 강남 애들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섞이면 분명히 또 아이가 클래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소신껏 했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보다 그 학교를 따라갈 수 있으려면 또 주말마다 나와서 그쪽 강남에서 쪽지기 가외를 해야지만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근근히 영어 학원 다니는 엄마들이 볼 때는 정말 그림의 떡인데 해주고 싶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강남 8학군이라는 말. 대한민국 하늘 아래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쉽게 들리는 말이지만 결코 쉬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높은 사교육 현장.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윤지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교육의 흐름에서 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고, 다른 지역들의 어떤 사교육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의 형태, 이런 걸 또 모델화 해가지고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이 어떤 사교육의 그 진앙지이고,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좀 선도적인, 좋은 의미의 선도적인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사교육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강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어떤 사교육 대책들이 좀 맞는지 틀린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요. 강남 아이들은 워낙 이제 대형 학원, 수영학원이라도 지점마다, 스포츠센터 지점마다 하는 대회가 있는데, 나가보면 강남 애들은 수영도 잘하더라. 피아노 같은 것도 저희 아이도 이제 7살부터 피아노를 하고, 이제 바이올린은 올해부터 하는데, 강남 아이들은 이제 바이올린도 1년 더 좀 빨리, 7살부터, 피아노는 6살부터, 이런 약간 얘기 들었거든요. 난 너무 안 시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사갈 마음이 있다가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 곳에 나도 들어가면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과도한 경쟁? 그 속에서 좀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떻게 해야 이 지나친 사교육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힐 수 있을까요?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을 한 100이라고 보면요, 70은 대학 구조 때문에 이 사교육이 생긴다고 봐요. 어느 대학을 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이 있고 또 서열 간의 격차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이 대학 서열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평준화에 가까운 서열 격차를 굉장히 현저히 줄이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대학 서열 격차로 인한 사교육이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공교육을 좀 충실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15 정도는 된다고 보고, 그 선발 제도를 바꿔서 줄일 수 있는 게 15 정도 되긴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이런 거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요. 또 지금 학종처럼 지나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복합적인 전형 요소를 요구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선발 제도. 철인 10종 경기가 쉽겠습니까? 철인 3종 경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10종보다는 3종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선발 제도를 좀 바로 잡으면은 15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 크게 보면 7대3,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 7, 나머지 기술적인 요소, 공교육 충실화라든지 선발 제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한 30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대략 사교육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학원과 개인 과외. 강남 사교육이 만든 사다리는 너무나 가파른 경사 속에서 견고히 그리고 촘촘하게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자녀의 교육열이 제일 높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자녀가 어릴 때 대치동 일대로 이사를 오는 거죠. 그럼 막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빠져나갑니다. 대전족이라고 부르죠. 대치동 전세족. 예를 들면 지금 음마아파트의 거주자 한 80% 정도가 전세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아이 친구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가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학원도 있고, 저희 동네 이제 종로구 평창동인데 어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같은 경우 수학학원을 강남으로 이제 다닌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가까이 사는 게 오히려 이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성과가 있다면 그거는 비싸더라도 시킬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대치동 일대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타워팰리스도 물론 거기는 워낙 비싼 데여서 전세도 비싸지만 절반 가까이가 전세라고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물론 여력이 있으면 집을 샀겠죠. 근데 그 정도 여력까지는 안 되고 뭐 전세금 정도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교육률도 높고 애도 좀 똑똑한 것 같고 뭐 그리고 전세금, 대치동 전세금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늦으면 중학교 다닐 때쯤 이사를 오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 일대 초등학교는 1학년 때는 한 너댓 반 되는데 6학년 되면 10반을 넘어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아주 두드러져요. 강남은 아파트 지어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지어도 안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예술의 전당, 코엑스, 무슨 뭐 명문고등학교들 다 그걸로 가다 보니까 그게 강남이 집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강남에 내려간 명문고등학교들 다시 강북으로 끌어올 수는 없어요. 땅도 없고요. 없지만 추가적으로 국가가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은 가급적 그동안 강남에 혜택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 수많은 꿈과 욕망, 거품이 맞물려서 강남은 현재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강남에서 여러분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 전에 그곳에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인들 살아볼 수는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한 푼도 안 쓰고 뭐 11년을 모아야 된다. 한 푼도 안 쓰고 뭐 13년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10년 전만 해도 월급쟁이들의 가격이 한 10년, 20년 모아야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이상 이제 늘어난 수치거든요. 혼자서는 이제 월급쟁이들이 그냥 월급만 모아서는 살 수 없는 수준이고요. 점점 이루기 힘들어지는 강남 거주의 꿈. 신화가 된 이름 강남. 2부에서는 강남 신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